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인가요? 네. 오늘 아마 이 강의가 끝날 즈음이면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조금 강화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가 온라인 특강이고 앞이 이렇게 비어 있지만 저는 경각심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늘 여러분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에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올해가 2010년이니까 올해로 91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이곳 광주를 상징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5.18의 그 그늘이랄까요? 이게 5.18의 그늘이 너무 짙어가지고 그 영향 때문일까요?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 고등학생들은 이 사건을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대입 수능에 정말 단골, 감초처럼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사건 이름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이 사건의 이면, 그러니까 좀 더 깊이는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문제도 그냥 천편일률적이에요. 해서 오늘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이 의미,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까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다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좀 다시 보자. 여기 이 현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3D 역사 공부를 위하여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3D 하면 보통은 여러분 흔히 3D 업종할 때 그 3D를 생각하잖아요. 3D 업종.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D 하면 뭐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좀 더럽고, 이런 걸 뜻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3D는, 여러분 3D 프린터, 이럴 때 3D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공부하자. 역사 공부를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게 3D 역사 공부를 위해서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특히 광주학생 항일운동회 같은 경우는 이 3D 공부가 진짜 필요해요. 빨리 단편적인 그런 인식에서 지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을 테고요,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옆에서 학부모님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내용이 떠오르나요? 아마 제가 미리 사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사전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는 댕기머리를 떠올리고요, 다른 하나는 박준채라는 인물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간회라는 항일운동단체를 떠올립니다.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건가요? 사실 댕기머리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일어나게 된 직접적 원인?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광주하고 나주를 통학하던 기차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들을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촌 동생이 박준채라는 분이죠. 사촌 동생이 당시 16살이었는데 이 박준채라는 분이 희롱하는 일본 남학생하고 사실 이 싸움이 붙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신간에는 그로부터 시작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한 단체가 신간회다. 이 신간회는 수능에 매번 나와요. 아마 이게 경연절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신간회거나 아니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거나. 그래서 이 세 개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배운 적도 없고, 아니,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한다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란 수많은 어떤 원인들이 다층적으로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다 이렇게 폭파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잠잠하다가 갑자기 어느 건 하다 때문에 그냥 탁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여 이것을 좀 넘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라는 이 강고한 편견이랄까? 이 편견이 생긴 원인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은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사진이고요. 이 왼쪽에,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이광춘이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기옥이라는 분인데, 당시 광주 여자고보 고등보통학교, 지금 광주 여고보는 전남여고입니다. 지금 전남여고, 이 광주 지역 친구들은 다 알 텐데, 타 지역 친구들은 좀 모를 거예요. 근데 광주 지역 친구들한테는 좀 팁을 드리면, 전남여고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죠? 그 자리 거기였었어요. 옛날에 광주 여고보가. 그 광주 여고보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광주 나주를 통학하던 분들이었고요. 저고리를 입고 있다는 게 좀, 그렇죠. 옛날에 뭐 교복같이 저고리를 입고 있다. 근데 이제 이분 중에 박기옥 이분이 이제 희롱을 당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촌 동생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제 박준채 라는 분인데, 이분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됐고, 지금 박준채 이분은 대전현충원에, 그러니까 국립묘지죠.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분은 뭐 오래 사셨어요. 조선대학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16살, 아까 박기옥님의 사촌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이 양심을 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이제 대든 거죠. 그래서 이 박준채 이분은 요거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된, 그래서 9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성함이 남아있을 만큼 대단한 임팩트를 가진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간회인데, 제가 이거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신간회에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어려울 거, 아니, 요즘엔 또 초등학생들도 한국사 능력 검증 인증시험 보잖아요.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이게 뭐 가단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1929년 11월 3일 날 광주에서 학생 사건이 일어나, 시위 사건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뜻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뭐 허헌, 홍명희가 조직한 뭐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단체가 신간회라는 건데, 신간회 이렇게 답을 너무 단순하니까 한번 꼰 거죠. 그러니까 신간회에 관련된 것이 이 5개 중에 뭐냐 이거죠. 허헌, 이 홍명희 이분은 글쎄요, 고등학생 정도면 아셔야 될 분입니다. 초등학생은 이번 몰라도 돼요. 중학생도 좀 어려운데 고등학생 정도면 아셔야죠. 허헌 이분은 그 신간회 회장이었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곧장 월북을 했어요. 월북을 해서 김일성 밑에서 그 최고 인민회의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당연히 북한형 권력에 사실 협력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록에서는 이제 지워졌다시피 했고, 홍명희 선생은 여러분 유명하죠. 홍명희 선생은 여러분 알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면 국어책에 계속 나오죠. 이분은 정치가기보다는 소설가로 알고 있죠. 그 소설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이 홍명희 이분은 고향이 괴산인데, 충북 괴산인데, 이분도 이제 그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꽤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1888년생인데 196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의 혁명 열살은 거기에 묻혀 있는데,
이분은 위대한 독립운동가긴 한데 역시 북한 정권 수립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독립운동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분 고향에 갔더니 홍명희 선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인데 이분을 갔더니 그 생가가 보통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홍명희 생가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빨갱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가 홍범식이라는 분인데 이 홍범식이라는 이분은 홍명희 아버지 이분은 경술국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그 국권 피탈됐을 때 1910년에 그 분을 못 이겨서 야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 분을 못 이겨서 자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이 집안 자체가.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참판이었고요. 벼슬 냈고 그 할아버지는 2조 판서까지인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 때문에 이게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을지 모르지만 망조가 든 거죠. 북한에 협력했으니까 이 분이 완전히 이 집안이 무너졌고 대신 그 집은 홍범식 생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홍범식 고택 이렇게 옛날 집. 홍명희를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독립운동은 사실 우리 남한에서는 인정하지 않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 남과 북이 서로 으르렁대면서 이 독립운동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왜 이걸 좀 장황하게 이야기 드리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게 그 이면이 좀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아라. 1929년 11월 3일 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의거 때문에 바로 11월 3일이 지금 학생의 날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신간회가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대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주도자는 구체적으로 누구고 그들의 행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게는 전혀 묻지도 답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그 독립운동 두 바퀴로 굴러간 그 독립운동을 사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허헌과 홍명희 선생 같은 분은 사실상 지워버렸죠. 그리고 또 허헌 선생의 따님이 허정숙이라고 그 양반도 이제 나중에 북한에 협력을 하는데 그 양반은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가 트로이카라고 그래가지고 고명자, 허정숙, 주세죽 아주 무지하게 유명한 당시 여성 트로이카 3명 이라고 불렸던 그 허정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 지워버렸다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신간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간회에 관련된 것이 뭐냐? 이건 답을 찾기는 좀 쉽죠. 왜냐하면 몰라도 나머지 4개가 엉뚱하니까. 뭐 신탁통치 이거는 해방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엉뚱하죠. 이건 일제강점기인데 1929년 적어도 대한민국이 언제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는지 이 정도는 아시죠? 초등학생들도. 우리 해방 광복은 1945년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도 모르나? 그럼 이 강의가 정말 어려울 텐데. 거의 이 강의가 뭐 영어보다 더 어려울 텐데. 그리고 세 번째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기성회 이거 뭐 대구에서 있었던 1907년.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라를 뺏기기 전이에요.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백오인 사건은 이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죠. 신민회. 이거 신간회 신민회 뭐 희송이 같다고 같은 단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체예요. 신민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그 애국개몽운동 단체로 대표적인 거죠. 190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해산된 건 1911년이고 이것도 한참 전이고요. 그리고 만민공동이 개최한 곳은 독립협회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니까 답이 2번인 거죠. 정우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댕기머리와 박준채 선생과 이 신간회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껍데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연관되는 진짜 연관 검색어 연관어가 뭐냐? 여러 개 중에 한번 압축해서 뽑아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렇게 보통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요것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교과서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교과서 내용은요 그대로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했어요. 갖고 왔어요. 예, 교과서 그대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자세히 알 수가 없죠.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좀 이렇게 크게 좀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커지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키워보면 이렇죠. 1929년에 광주에서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한국 학생, 이제 이분이 이제 박준채 선생이라는 거죠. 충돌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과 교육당국이 일본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분노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11월 3일, 야, 차별하지 마라. 식민지 교육제도 바꾸자. 이러면서 요구해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당시 조직되었던 신간회라는 단체가 이 소식을 전국에 퍼뜨리면서 학생 시위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교과서에 요 줄만 이제 요 정도만 나와 있어요. 이러니 아하 성희롱, 아하 박준채, 아하 신간회 그리고 끝이잖아요.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왜 이것의 요 속살 같은 것을 알려고 막 집요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뽑아봤어요. 연관 검색어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문화 통치라는 그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통치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간이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가 이렇게 간단하다 그럴 때 간자에다가 이 평이하다, 쉽다 그럴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평이한 교육만 시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간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조선공산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치안유지법, 60만세 운동, 성진회, 뭐 중요한 단체 이름입니다. 소녀회, 이경채 사건, 장제성, 장석천, 뒤에 두 분은 성함이죠, 이름. 이런 것들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아주 그냥 이렇게 실타리처럼 이렇게 매듭처럼 얽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뿌려봤더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걸 뿌렸더니 이 단어 중에 아는 단어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예, 여기서 3.1 운동 알고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3.1 운동, 60만세 운동 요 정도 빼고는 사실 잘 몰라요. 이것은 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연관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 이런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죠.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진짜 왜 이런 단어들과 정말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지, 왜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이 사건들을, 이 법을, 이 인물들을 모르면 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순서대로. 먼저 3.1 운동. 제가 줄여버렸어요. 광하군.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래서 그냥 광하군 이렇게 줄였는데 요즘에 뭐 줄임말들 하도 많이 쓰니까 친구들이 잠깐만 여담 좀 할까요? 잠깐. 요즘 친구들로부터 반성문을 받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너 반성문 좀 써라. 너 잘못한 거 너 스스로 써봐. 그래서 이제 반성문 용지를 주고 쓰라고 하면 써요. 꼼꼼하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물론 그 글자가 개발세발이어서 그라가 아니라 쓰는 용어들이 제가 아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혹시 여기 듣는 친구들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조롱을 당하려나?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상에 맞았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마상에 맞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상이 무슨 망치인가? 맹가? 마상이 뭐길래 이게 아픈가? 마상에 맞았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동료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오타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걔네 다시 불렀어요. 쓴 애한테. 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마상에 맞았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뜻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쓰는 그 언어를 그냥 공식 문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줄여 말하니까 힘들어요. 너무 줄여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언어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면 뭐 시대가 달라지면 계속 바뀌기는 마련인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이게 은어인지 속어인지 막 구분도 안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은어 사전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쓰는 은어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사전이 나온다는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교사가 참 괴롭습니다. 여튼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썼어요. 광학은 너무 길어서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페이지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3.1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거죠.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민족운동이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하도 많이 교과서에서 읽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사실상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 이 국내의 민족 독립운동이 사실상 와해돼 버려요.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3.1운동이 터졌어요. 근데 3.1운동 때 이 조선총독부가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잖아요. 진압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상 이게 우리의 어떤 독립의지 이런 것이 한풀 꺾여버리거든요. 솔직히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이 3.1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우리들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이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시정부도 오래 못 가요. 금방 그냥 와해돼 버려요. 임시정부라고 만들어집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나 사실은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그 임시정부의 그 정치인들, 이승만, 안창호, 뭐 하다못해 백범, 김구 선생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 위인들이, 정치인들이 모이지만 독립운동 방식에 따라서 이 방식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에이 싫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 뭐 가버리고, 뭐 민족주의자 가버리고, 이승만은 그냥 자기 동네죠. 미국에 가버리고, 뭐 안창호 선생 미국 넘어가 버리고, 뭐 이동희 선생 블라디보스토크 가버리고, 신채호 선생 뭐 북경으로 가버리고, 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와해돼 버려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 마지막까지 남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이죠.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위대한 거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임시정부를 가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냥 근근히 살림을 꾸려가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백범 김구 선생의 위대한 점이죠. 다른 정치인들은 자기가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 자기가 진짜 그런 나는 내가 이 조직을 이끌었던 위인이라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지 실제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진짜 진흙탕에 굴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백범 김구 선생은 정말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여튼 3.1운동 이후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사실상 와해돼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조금 이따 그 다음 나올 대목인데 통치 방식들이 바뀌면서 이 독립운동 의지가 많이 꺾여요. 그 꺾이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건, 최대로 일으켜 세운 사건, 그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거든요. 1919년 3.1운동,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러니까 그 10년간 사실상 억눌렸던 그런 독립에 대한 그 끌어오르는 그 힘을 적어도 한데 모아준 사건이다. 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이거는 이름은 광주라고 붙어 있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주만의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신간회라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요즘에야 뭐 SNS로 해서 광주에서 난리 났대 그러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터지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참여하는 학교 수가 194개. 아니 광주에 몇 개밖에 없었는데 194개면 사실상 전국에 다 이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 수가 추산 5만 4천 명. 그리고 이제 퇴학되고 이제 무기정학 이런 처분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건 어떤 총독부 공식 기록입니다. 2,912명. 피검자는 뭡니까? 이거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다. 1,640.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힘은 이 광주라는 말로 우리가 이 명명은 되어 있지만 이제 발화점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이 독립운동의 기운이 꺾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갔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잘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 그 독립운동을 공부하면요,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공부할 때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탁탁탁 공부하지 마시고 연표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좋은 방식이에요. 연표를 한번 놓고 한번 쭉 있었던 사건들을 좀 배열해 보면서 그 인과관계를 한번 찾아보는 훈련,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교과서에서 가져갔냐면,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는 좀 확실히 좀 좋아진 건가, 이렇게 편집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잘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공부, 아까 우리가 이제 부제로 이야기했잖아요. 역사 공부법.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 통치하고도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1운동 이후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는 정말, 그러니까는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리고 그 거의 10년간 그냥 일본은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거든요.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던데, 이걸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에 근거하지 않고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속도 무단 결속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말 못 쓰게 하고, 뭐 교원들 칼을 차고 오게 하고, 애국 개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들 투옥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살기 위해서 망명하고, 신문 폐간하고, 뭐 이러한 통치 방식에서 10년을 살던 이 조선 민족들이, 식민지 백성들이 팍 터진 게 바로 3.1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때 무려 연인원이라는 게 이제 그 오늘 참여하고 내일 참여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제 두 사람으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연인원 20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거족적인 운동입니다. 3.1운동을 딱 맞자 진압을 하면서도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는 아하,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꿍틀하네,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문화 통치라고 부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화 통치가 아주 비열한 민족 분열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비열한 방식이라고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명명합니다. 그러면서 신문도 발간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죠? 신문. 그래서 생겨난 신문이 여러분 지금도 있는, 저는 좀 이 신문의 어떤 편파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역사적인 과오 이런 것 때문에 이 신문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 신문사 2개 어디입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 192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조선 총독들도 옛날에는 이전까지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간인들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 식민지 백성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화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문화 통치의 그 비열한 방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사실 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중에 그 중심이 이 광주에 있었단 말이죠. 그 문화 통치가 시작되자 지식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가 일본에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치론이라는 거예요. 자치론. 좋은 말이잖아요. 학생 자치, 시민 자치. 내 스스로의 삶을 내 스스로가 챙긴다, 내 스스로가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자치론의 실체가 뭐냐? 이것입니다. 이게 이 개벽이라는 동인지 잡지예요, 잡지. 여기에 23호에 나온 글입니다. 이걸 이제 이게 누구 글이냐면 춘원 이광수. 여러분 다
다 알죠. 이 사람은 이광수를 모르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이광수 이 사람은 네 언제 등장하죠? 네, 3.1운동의 계기가 됐던, 3.1운동의 원인이 됐던, 배경이 됐던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 1919년 2월 8일 그 독립선언을 사실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에 사실상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고요. 국어책에도 이 사람 등장했죠. 여러분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만 돼도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국어책을 다 뒤져봤는데 이 사람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한 30대 후반만 돼도 이 사람은 수능에 꼭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 우리나라 최초 현대소설이 뭐죠? 무정. 그 무정의 작가가 이광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 당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제가 이건 이제 이 자료를 그냥 슬라이더 플레이어라는 곳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했는데 한번 보면 조선민족이처럼,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이유, 진이는 이제 진짜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뭐냐? 게으르다. 어? 타락된 민족성. 그리고 봉사정신도 없고, 나태했다. 실행할 용기도 없고, 신의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진다. 바로 조선 백성이 이렇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그랬냐? 그러진 않다. 우리는 군자였고, 관대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예의를 중시했고, 원래 그랬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잃어버렸다. 하여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요. 이게 이름하여 자치론의 핵심인 민족 개조론입니다. 우리 민족성을 바꿔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이런 잡지, 언론을 통해서 마구 뿌려대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야, 우리가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뭐겠어? 왜 우리는 일본의 먹잇감이 됐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부족해서야. 우리가 강성하지 못해서야. 우리가 이런 신이 성실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는 나태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찰인가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치론 설명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해요. 학교 폭력에서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았어. 우리는 맞았어. 근데 맞은 사람에게 야, 너는 맞을만해. 너 맞을만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뭐가 다르죠? 때린 사람에게 맞서지 않고 맞은 애한테 너가 무능해서 맞은 거야.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럴 정도로 참 이광수라고 하는 당시에 상당한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상당한 이 명망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명망가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정말 자타공인 악질 친일파로 변절하죠. 그래서 이 사람 해방되고 나서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반민족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먼저 체포한 사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입니다. 악질 중에 악질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광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부족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세요? 이것도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라서 아마 중학교 때부터 시험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장지연,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 황성신문에다가 오늘이야말로 목 놓아 소리 높여 울어야 될 날이다 해서 했던 유명한 사설 시일야 방성대곡,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요. 수능에도 맨날 나오고. 그런데 그거를 신문에다가 실은 장지연, 이 사람이 악질 중에 악질 친일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런 것은 그냥 다 숨겨버리고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나요? 좋은 역사도 우리 역사고, 안타까운 역사, 좀 비참한 역사도 우리 역사잖아요. 하여튼 이 20년대에 이 자치론이 급부상하면서 변절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변절을 나무라면서 끝까지 독립의 의지를 끝까지 불살랐던 사람들이 바로 청년 학생들이었다고요. 그 불꽃이 터진 곳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요. 간이교육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이 총독부에서는 학생들한테 전부 학생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눈치 빠른 친구들 알겠는데 이 전부 학생하고 관계 있어요. 간이교육이 뭐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일제 총독부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교육 정책이에요. 어떤 거냐? 많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총독부의 정책을 실천할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만 학습하도록 그 수준에서 멈추는 교육. 이게 간이교육입니다. 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예요? 글자 알고, 연산 능력. 이 정도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무 교육만 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조선 총독부는 조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더 배우게 해야 한다. 우리 백성들도 이 알매 대한 욕구, 지식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밀립이 뭡니까? 밀립, 백성들이 세웠다는 거잖아요. 십시일반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대학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저주됩니다. 여러분데요, 이거 굉장히, 이건 저는 여러분 광주 사람이라는 걸 좀 뿌듯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는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결국은 좌절되지만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정신이 가장 먼저 해방 뒤에 구현된 곳이 광주입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20년대 시작한 이것이 일제 총독부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결국은 좌절되지만 이 정신만큼은 면면이 이어내려와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학, 밀립대학이 어딘가요?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대학교. 지금 조선대학교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가 했던 방식이 뭐냐? 니네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이게 192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어디죠? 여러분 아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죠. 당시 일제가 식민지마다 제국대학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또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곳이 어디죠? 대만 있죠. 대만, 타이완. 거기도 이제 타이베이에 보면 거기 제국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식민지마다 이렇게 세운 대학입니다. 지금 일본에도 이 제국대학의 성격이 강한, 일본은 좀 이렇게 국립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 도쿄대학이나 교토대학,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 대학들이 다 제국대학 출신들이잖아요. 여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차단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 백성들은 그렇게 깊게, 그렇게 넓게 공부할 필요 없다. 배움에 대한 지식 욕구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분연히 맞서 일어선 사람들이 바로 청년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청년 학생하고 물리적인 나이는 같거든요. 물리적인 나이는 같아요. 아까 박춘채 선생이 그 앙심을 품고 그냥 일어섰던 나이가 16살이라고요. 그때 16과 지금의 16은 조금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제 딸이 16인데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왔던 표어입니다.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교표가 경성제국대학의 교표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이런 배지를 달고 다녔다는 거죠. 경성제국대학 배지인데 제가 왜 갑자기 경성제국대학 배지를 잠깐 갖고 왔냐면 요즘에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문양의 배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한자잖아요. 위에가 큰 대자고 밑에가 배우락자를 저렇게 쓴 거잖아요. 이게 경성제국대학 이 브랜드화 돼 있는데 그냥 이걸 그냥 쓴다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해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대학의
교표의 뿌리처럼 이게 쓰이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선대학교도 아마 지금 이런 비슷한 걸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문양대로. 이게 경성제국대학 교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세술은 세부대. 어떤 교표를 하나 만들 때도 거기다 어떤 의미를 담고 말이죠. 어떤 이미지를 딱 담고 시대정신을 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고작 만든 시대정신이 그냥 경성제국대학의 짝퉁이다. 뭐 짝퉁이나 뜻은 아닙니다만, 막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 공산당과도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사실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쩌면 심증이지만 광주학생항일운동이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남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 주동자들은 저 100%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99%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사실 우리가 좀 깊게 접근하기가 좀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공산주의가 이때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이거 세계사이긴 하지만 이거 다 아실 만한 세계사는 꼭지 않아. 여러분 러시아 혁명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혁명, 그죠? 블라디미르 일리 레닌? 그 레닌이 마르크스주의를 기반 삼아서 일으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기반 혁명, 이게 러시아 혁명이잖아요. 그게 1917년이에요. 그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죠. 마르크스는 진짜 죽었고요. 그 사람의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때 레닌이 1917년에 성공시키고 나서 그 어마어마했던 러시아 제국을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이 당시 엄청난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제국주의 시대의 대안은 공산주의다. 우리는 러시아를 모델로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 확 퍼집니다. 그 전 세계의 공산주의 이념, 사상, 혁명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코민테른입니다. 국제공산당기구 코민테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민테른은 지배를 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던 민족들의 해방,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해방을 후원하던 기구입니다. 그들이 1910년대 이제 17년에 러시아 혁명이 터졌으니까 2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그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선까지 들어오는 거죠.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상당 부분 공산주의에 빠져듭니다. 드디어 이것이 대안이구나. 일제의 압제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사상적 기반은 공산주의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에도, 식민지 조선에도 1925년,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터진 지 8년 뒤에 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립되거든요. 이 조선 공산당, 이것에 학생들이 대부분 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동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점이 지금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도 생각해요. 뒤에 한번 다시 다뤄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디자인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디자인이 코민테른 깃발입니다. 코민테른. 이게 근데 이제 마치 공산당 빨갱이 깃발처럼 이렇게, 왜냐면 이 디자인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 그림을 좀 확대하니까 이게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죠? 하나는 낫이고요. 하나는 망치입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망치는 노동자들을 의미하고요. 낫은 농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체는 노동자와 농민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깃발입니다. 그래서 당시 코민테른의 이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혁명운동이 많이 벌어지는 그 곳들마다 이 코민테른의 깃발, 이 상징인 낫과 망치 깃발이 다 이렇게 통용돼서 쓰이게 되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자, 이게 1920년대 중반이잖아요. 그러자 일본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드는 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워낙에 공산당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공산주의 운동이 막 학생, 지식인 할 것 없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니까 일제가 조선총독부가 치안유지법을 만든다는 거죠. 그 치안유지법을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당시 천황제,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제와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게 사실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 모토 아닙니까?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인 거죠. 근데 이 치안유지법은 사실은 명분은 이랬지만 사회주의 계열 확산, 사회주의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사실 일제 총독부의 그들의 대응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치안유지법을 보면은, 만들어진 걸 보면 우리 이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국가보안법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잠깐 또 1분 여담. 사실 국가보안법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와, 지금 제 이런 강의도요, 어쩌면 예전 같으면 잡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회주의를 대놓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독립운동을 했다 이러고 이야기 못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잡아가지 않는 이유, 그게 이제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왜 이 치안유지법,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과 이렇게 사실 맥락이 비슷하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만들어져요. 물론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어졌다가 해방되고 나서 폐기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1945년에 폐기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3년 뒤에 다시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여수 순천 사건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난 여수 순천 지역의 이 항명 사건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에 그 폭동이 일어났으니, 반란이 일어났으니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너희들이 가서 제주도 도민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당시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아니 왜 우리 동포를 죽여야 되냐, 죽일 수 없다, 나는 그 명령을 거부한다, 그래서 총뿌리를 이승만한테 돌려버린 거죠. 이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 당시 명칭으로. 지금은 10.19, 그러니까 10월 19일 10.19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애들이 총뿌리를 그냥 반대로 나한테 겨누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진압한 다음에 바로 만든 게 바로 이렇게 항명을 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인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두 번째 1조 한번 보세요. 국채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유재산제도 부인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고 뭐 결사, 모임을 하거나 가입하거나 그런 수행을 하는 행위자들을 처벌하겠다. 이게 치안유지법인데 국가보안법 보세요. 반국가단체면 이적단체 구성 똑같잖아요. 즉 국채를 변혁시키겠다는 것은 반국가단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도 뭐 동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이 국가보안법도 그래요. 자진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 사상범인데 얘를 도와준 사람까지 처벌한다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치안유지법이고 국가보안법이다. 똑같아. 사실 내용만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그냥 후신,
예?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가장 큰 거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을 통제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머릿속을 통제한다는 게 그게 과연 법으로서 효력이 있나? 아니, 우리가 죄를 물을 때는 행위에 대해서 묻잖아요. 근데 사상에 대해서 물어내 양심 이런 것을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사실 분단국가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분단의 모순을 보여주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당시 치안유지법이 제정됐을 때 이 치안유지법에 가장 강하게 맞선 사람들, 이 사람이 청년 학생들이에요. 결국 이 사회주의로 무장된, 이념화된 그 학생들이 이제 사건을 일으키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전초전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는 60만세 운동을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요. 순종의 장례식 행렬 때 만세 시위를 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순종이 누구죠? 그러니까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순종은 몸이 병약해서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볼까요? 이 조선 왕조의 좀 안타까운 몰락이라 그럴까? 여러분, 순종의 아버지가 고종이죠. 고종은 진짜 오래 살아요. 아무 힘이 없었지만 오래는 살죠. 여러분, 잠깐 또 여담일 수는 있겠는데, 고종은 1863년에 왕위에 올라요. 1863년에. 그리고 언제 쫓겨납니까, 일제? 을사조약 체결되고 나서 그 헤이그로 3명 파견했다고 해서 그 죄목으로 일본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게 190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907년 빼기 1863년 하면 무려 왕위만 44년을 했어요. 아니, 당시 평균 수명이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고종은 무려 44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아니, 물론 이제 자기가 실권을 갖고 있었냐 이건 별개. 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등살에, 아버지가 누군데? 흥선대원군이 그냥 다 좌지우지했고, 나이 들어서 누가? 자기 부인이 누구예요? 민비, 명성황후로 불리는 민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는 부인이, 이래서 뭐 자기 몫을 역할을 다 못했다고는 하더라도 오래 살고 오래 집권했죠. 그런데 고종이 이제 쫓겨나고 나서 왕위로 올라온 애가 순종인데, 이거 1907년에서 고작 3년 하고 결국은 도장 찍어가지고 집문서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일제 피탈되는데, 그런데 고종은 1919년 1월에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919년 고종이 죽어서 그 장례행렬에 맞춰서 시위한 것이 3.1운동인 거잖아요. 순종도 비슷해요. 순종은 아버지가 죽은 지 7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대단히 병약했어요. 이 순종이 죽고, 이게 1926년에 죽고 나서 시위가 벌어지는데 이게 60만세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죽는 거죠. 이 순종의 장례식 때 이 행렬에 항일운동을 했다라는 건 맞는데, 이 항일운동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를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회주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이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살짝 빼버려요. 우리 교과서에도 빼버려요, 그냥. 순종의 인산인일의 만세 시위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했다.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진짜 여담인데요.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과서 집필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이거를 강조하고 이걸 빼고 이거는 넣고 이걸 뭐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제강점기는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게 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칫 붓을 잘못 돌렸다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안정적으로 나가요. 그냥 안전하게 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어설픈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분단의 모순을 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분단의 모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북한에서는 저 사람들도 웃긴 사람들이에요. 북한에서도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너무 멀리 갔나? 이거는 약상 김원봉 선생 보세요. 약상 김원봉.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김원봉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암살. 그리고 뭡니까? 밀정.
사실 그러니까 공전 히트를 쳤던 그 두 영화는 사실상 약산 김원봉 선생을 재평가하기 위한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약산 김원봉 선생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북한 권력에 협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워버렸잖아요. 그 사람 훈장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북한에서는 어때요? 북한에서도 지웠어요. 왜? 그 사람 나중에 김일성한테 맞섰다는 이유로 사실 8월 종파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불세출의 독립운동가가. 그럼 남쪽에서도 버리고 북쪽에서도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냥. 이 분단이라는 무슨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여튼 이 60만 세 운동도 사회주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이 1926년 이 60만 세 운동의 이제 본판, 이것이 오픈 게임이에요. 본판. 그게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요. 여기에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이게 교과서 내용과 같아요. 60만 세 운동, 독립운동, 선창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는 그 현장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개발돼가지고 이제 사실 흔적은 없어졌는데 이 지역에다가 이렇게 팻말 하나만 딱 붙여놨는데 여기에 다른 거 다 뺐어요. 학생이 주도했다는 내용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중앙고보, 지금의 서울 중앙고등학교거든요. 중앙고보 학생이 만세 시위를 했다. 여기가 되면 종로 3가예요. 서울 종로 3가 요 비석 하나만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뭐 구체적인 내막 다 뺐어요. 그냥 학생이 만세 시위했다, 선창했다, 끝. 그러고 없어요.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속사를 들여다보려면 조금 우리의 교과서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광주에서 드디어 엄청난 일이 도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진회입니다. 성진회는 지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결사 조직이고요. 주도했던 사람들은 광주 고보생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지금의 고등학생들이에요. 이 고등학생들이 1926년 11월 3일 날, 그러니까 그 60만 세 운동 바로 뒤잖아요. 그때 우리도 우리의 열망을 한번 이 연대의 힘으로 한번 뚫어보자. 결국 항일, 일본에 맞서자. 반제국주의, 뭐 똑같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민족의 독립 내걸고 야 우리 모이자. 그래서 광주 고보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된 학생들 조직입니다. 독립운동 조직이에요. 근데 이름도 잘 지어놨잖아요. 성진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회는 이제 당연히 모임이겠고요. 성이 깨어날 성자, 각성하다는 뜻이에요. 각성. 깨어날 성자에다가 진은 앞으로 나아갈 진자예요. 우리 각성해서 독립을 위해 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성진회 이야기를 연초에 저희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항상 이야기해요. 그때 성진회를 조직했던 학생들의 나이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나이가 같아요. 또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 나이가 많기도 해요. 고3이면 많겠죠.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진회가 결성될 때의 그 당시 학생들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 물론 시대가 다르고 물적 토대가 다르고 그러니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이런 학생들 모습과 지금 입시에 도움이 됩니까? 생활기록부에 반영돼요. 성적이 반영. 이 자체가 너무 좀 비교돼서 너무 서글퍼요. 여튼 이 성진회는 광주에서 조직이 됩니다. 나중에 한 학교에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 이제 감염병 번지듯이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독서회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진회 이러면 조금 뭐 이렇게 좀 조직계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독서회 이러면 아무래도 뭡니까? 좀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독서회가 만들어져요. 정치단체인 거죠. 그러고 또 여성들이 합세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때만 해도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모이진 않았나 봐요. 남녀 7세 부동석? 요즘 이런 얘기하면 성인지 감수성 대단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모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동자의 뭐 여동생을 비롯해서 따로 모여요. 그들이 모인 게 소녀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10대 후반의 학생들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을, 구체적인 방식을 같이 모여서 연대했다라는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는 이들이 운영을 할 때 이제 뭔가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세부 조직, 자금 조달을 위한 조직까지도 이들이 만들어요. 지금 10대가 과연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10중 8구 뭐라고 하냐면 이거 혹시 조작된 거 아니에요? 애들 그랬을 리 없는데요? 에이 10대가 뭐 어떻게 그래요? 에이 부모님한테 혼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대하고 지금 10대하고 너무나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성진회는 사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면 오래된 흑백 사진인데 이 교복을 물론 입고 있는데요. 이 교복만 벗으면 되게 앳돼 보이지 않나요? 애들 요즘 말로 하면 다 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조선의 독립 이런 걸 외쳤다고요. 그 중에 이분 뒤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분이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 광주학생항일운동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장제성이라는 분인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아까 조합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조합. 왜? 돈이 필요하니까.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좀 깨끗합니다. 역시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요. 여기 금남로공원이에요. 금남로공원. 여러분 금남로공원이 어디죠? 여러분 광주 분은 다 아시는데 이제 다른 지역의 분들은 광주 한번 오세요. 코로나 좋아지면. 이게 금남로 3가. 그러니까 금남로 5.18의 현장이잖아요. 금남로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바로 건너편이에요. 금남로 바로 건너편. 금남로 3가에 금남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공원 조성 팻말 옆에, 표지석 옆에 김기권 문방구점 그리고 장제성 빵집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터가 바로 아까 성진회 사람들의 아지트, 그러니까 조합이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조합이면서 아지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빵집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도 조달하면서 이렇게 공부빵처럼 아지트로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지금은 쓰러지고 이런 비석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18의 그늘, 5.18이 나쁜 뜻 절대 아니죠. 5.18의 그늘이 되게 넓어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조금 좀 덜 알려진 바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 조금 이따 제가 답사지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답사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5.18의 답사지는 다 알아요. 5.18의 답사지는 다 아는데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중심에 두고 답사를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가야 되나 이러는데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뭐 멀지 않으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이따가 다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꼭 한번 가야 돼요. 여기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아지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이경채 사건이라는 게 1928년 그러니까 광주학생항일운동 바로 전이죠. 바로 전인데 이게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 지금 계속 사회주의 이야기했죠. 그죠? 치안유지법 이야기했죠. 거기서 맞선 학생들의 움직임 이야기했죠. 60만세 운동 이야기했죠. 계속 북을 지금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성진회, 광주에서 학생들이 지하 조직을 만들었죠. 좋아요. 이경채, 이분도 이제 광주고법 학생이에요. 성함입니다. 이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제 공식 명칭이 이경채 사건인데 광주학생항일운동 여러분 1929년 11월 3일 날 일어났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이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광주고보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맹휴교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에 맞서는 일제총독부 통치에 맞서는 가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식이 아니겠어요? 우리 학교 가지 말자. 요즘 애들한테 학교 가지 않자면 박수 치고 다 좋아할 텐데 이때하고는 의미가 다르겠죠? 학교를 가지 말자. 이 동맹휴교의 이로부터 사실상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1년 전에 있었다고요. 이 이경채라는 분이 학생입니다. 이분이 조선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딱 써서 배포를 해요. 이 조선 독립선언문이라는 여기에, 그러니까 요즘엔 SNS겠지만 옛날에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방같이 적어가지고 뿌렸다고요. 이 조선 독립선언문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퇴학당하는데요. 그런데
이경채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도 광주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보통 부르지 않아요? 광주 학생 공식 명칭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뭐 이렇게 쓴다고 틀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말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는 말과 막 섞어 쓴다고요.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은, 학교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명칭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이라고 쓰는 그게 바로 이제 이 1년 전에 있었던 이 조선 독립선언문 이 영향도 커요. 그러니까 배포하면서 이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인 본위교육을 실시해라. 야,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왜 일제교육을 시키냐. 식민지 차별하지 마라. 노예교육 철폐해라. 이런 내용이 조선 독립선언문에 이미 나오고, 이 내용은 1년 뒤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가장 많이 외쳐졌던 그 구호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광주에 1년 전에 있었던 28년의 이경채 사건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에 이것이 좀 같이 연장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가 갑자기 붕 터진 게 아니라고요. 역사란 그렇게 안 터져요. 예컨대 한국전쟁도 그렇죠. 6.25전쟁도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김일성이가 가자 출발 펑 이렇게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전면전이 시작된 시간은 맞는데 그 전에 이미 숱하게 그 38선 근처에서 교전이 있었다고요. 숱하게 교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냥 전면전으로 확산된 거지, 그냥 잠잠했다가 펑 터진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사실상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경채 사건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다. 1년 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에 이경채 사건의 공판, 보도기사도 이렇게 크게 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사실 그냥 이런 걸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전혀 이 이경채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표현, 이 반쪽짜리 교육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이라는 걸 형해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들어버린다고요. 이것도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지도자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왔어요. 장제성과 장석천. 장씨라고 친척 아닙니다. 이 두 분은 당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터지자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 처음 들어봤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진회를 1926년에 조직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성진회가 1926년 11월 3일에 조직돼요. 조직했던 분이고, 사실상 29년 터졌을 때는 이제 그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 시위 사건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사람입니다. 장제성 이분, 장석천 이분 두 분 다 광주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두 분을 가지고 왔냐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장제성 이분은 1908년생이고요. 장석천 이분은 1903년생이니까 이 장석천 이분이 좀 선배죠. 장제성 이분은 지금 이적행위자로 분류돼가지고 이분은 빨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론하는 것조차, 최근까지도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됐습니다. 장석천 이분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애국장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193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35년에 돌아가신 거 이거 못한 것 같은데? 1935년 25일 거예요. 이분은 32이니까, 이분은 고문. 워낙에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공후유증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장석천이라는 분부터 좀 먼저 이야기하면, 이분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터졌을 때 이때 광주의 이 일을 서울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알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계속 감옥에 살다가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지금 광주 고보가 옛날에
광주 고부가 지금 광주 일고잖아요. 광주 일고 앞에 광주 일고 앞에 바로 교문 앞이 자기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분은 어떻든 간에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국민 훈장을 받아요. 훈장의 애국장은 그렇게 급이 높은 훈장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한테 주는 훈장이 5등급이 있어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래요? 5등급이 있는데 하나가 국민훈장, 이 국민훈장 대한민국장.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33분인가 밖에 없어요. 그 중에 5분은 중국인이고. 여러분, 최근에 2019년인가 이 대한민국장으로 승진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가? 승격했던 분이 유관순 열사예요. 유관순 열사는 예전에는 급이 낮았어요. 근데 이제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올렸죠. 대한민국장, 이건 33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대통령장. 그 다음이 독립장. 그 다음이 애국장, 애족장. 이렇게 5등급이에요. 뭐 애국장, 애족장은 엄청 많아요. 그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대한민국장은 33분이니까 뭐 사실상 상징적인 인물들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조금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훈장, 국민훈장, 이 건국 관련 포장은 세계에서 좀 조롱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받을 사람은 안 받고 좀 받기가 좀 그런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민족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컨대 건국훈장, 이 국민훈장 대한민국장 1호가 누구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 대한민국장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누가 수여를 했냐면 그 해방되고 나서 수여했을 거 아닙니까? 수여를 누가 했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아요. 1호로.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거, 그 사람의 미국의 비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활동했잖아요. 미국에서 활동했을 때 자기 비서가 대한민국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독립운동가의 말하자면 대표분, 단재 신채호 선생. 이거 다 알잖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대한민국장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좀 이렇게 막 기준도 모호하고 막 그냥 자기 친한 사람 받고 막 아는 사람 버리고 막. 하여튼, 근데 어떻든 이분은 훈장이라도 받았어요.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장제성 이분은 같이 이제 어디가 이 두 분 중에 누가 공이 높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장제성 이분은 이적행위자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 그렇게 열심히 했고, 신간회 알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사실상 1등 공신인데 이분은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이분은 북한에 383 북쪽에 한 3번 왔다 갔다 해요. 이 두 분 다 장석천 이분도 사실 해방될 때까지 살아계셨다면 장제성 이 선생보다 더 자주 북쪽을 오르락내리락 했겠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일찍. 근데 이 장제성 이분은 383 북쪽을 왕래하면서 사실상 왕래하다가 붙잡혀요, 미 군정에. 잡혀서 역시 또 감옥에 가요. 일제 총독부로부터 감옥에 갔고 미 군정으로부터 감옥에 가요.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죽어요? 이분은 감옥에 갇힌 상태로 6.25 전쟁이 터져요. 이분이 갇혔던 곳도 광주예요. 광주 감옥에서 갇히는데 6.25 전쟁이 터져.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칫 북쪽에서 내려온 이 인민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래서 그냥 예비 검속해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감옥을 자기 집 화장실 지나듯이 했고 해방돼서도 해방 직전에도 후에도 감옥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6.25 전쟁이 터지자 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냥 검속해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 이분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도 이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분은 훈장은커녕 거론하기도 힘들었다고요. 최근에 와서 이 장제성 선생 기념사업회가 최근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 일고에 갔더니 광주 일고가 광주 옛날 고부입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 광주 일고 갔더니
장제성 열사를 추모하는 이게 하얀 꽃다발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거론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론되면 안 되는 분인데, 어떤 분이지? 장제성 그 선생 기념사업회가 발족해가지고 그 사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좀, 이것도 세상의 변화, 발전이구나. 어떻든 이 두 분은 사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인데, 이렇게 이 사회적인 예우랄까요? 이게 차이가 있다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역시 우리 역사의 전면에 아직은 수면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구나라는 걸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3.1운동 하면 누구? 유관순 열사, 다 떠오르잖아요. 근데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댕기머리 잡았다가 화났다가 이 일제 붙은 그 박준채 선생만 기억하는 거, 이건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이분이 장제성 선생이고요. 이분은 장석천 선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진이 좀 남아있어요. 이 가운데는 장제성 선생을 이렇게 흉상으로 지금 모교인 광주 1고에다가 새로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든 것 같죠? 이전에는 장제성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적 행위예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석천, 이분은 이제 한자가 있죠. 장석천이라고. 이분은 좀, 글쎄요, 좀, 이 독립운동가한테 좀 불손한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생김새에서 대단히 좀 삐딱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어떤 저항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모범생 같고요. 장제성 선생은 상당히 모범생 같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묻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사실상 재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이분들은 우리 역사에, 심지어 우리 교과서에 반드시 등장해야 될 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3D 역사 공부를 위해서 제가 자문하고 자답합니다. 3D라고 하면 입체적으로 공부하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시작 그렇게 했잖아요. 시작 입체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입체적으로 공부할 때 바로 이 세 디멘션, 이 차원이 저는 이 세 가지를 듭니다. 맥락이 없으면 그럼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만 하게 돼요. 앞뒤 맥락,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으면 그건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알 필요도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AI가 더 잘해요. 맥락을 따져봐야 돼요. 맥락. 왜 이게 일어났는가? 왜 60만세 운동가? 왜 3.1운동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가? 왜 사회주의, 이 조선공산당과 왜 치안유지법은 때려야 뗄 수 없고 왜 치안유지법이 왜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연결되는가? 우리는 박준채 선생보다 장제성과 장석천 선생을 더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계속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우리는 사건만 기억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란 인물사입니다. 인물사가 곧 역사입니다. 역사는 인물사예요. 인물을 빼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사건에 관계되는 인물이 누군가? 그 인물의 행적은 어떤가? 계속 질문하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꾸린 것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게 학생의 날에 시초 다르가 다 알아요. 그런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인물은 댕기머리밖에 없더라고요. 인물,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서 추적해봅니다. 지금 장제성 선생과 장석천 선생만 이야기했지만 많아요. 많습니다. 이제 요 두 분은 서로 이렇게 좀 대조할 만한 분이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지 많아요. 찾아보라요. 세 번째가 현재적 의미예요. 역사를 그냥 역사로만 공부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으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있지 않은 이 현재적 의미가 없으면 그건 역사를 공부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EHK 있잖아요. 그 영국의 러시아 외교관이었던 EHK 그 역사학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의 의미를 발현하지 못하면 그건 역사가 형해와 껍데기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그 현재적 의미를 찾는 과정이 바로 역사적 재평가 과정이고, 그래서 역사교육은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생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할 때는 현대사 위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아니 뭐 저기 뭐 당군 할아버지 그 사람이 사람? 예.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때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떤 영향을 줬냐고요.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하고 저기 뭐 삼국시대를 비교해보면, 삼국시대 역사하고 지금 일제강점기 역사하고 여러분 지금의 삶, 현재적 삶에 더 영향을 준 건 어떤 사건일까요? 그래서 비중이 현대사 위주로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3D 역사 공부란 맥락을 찾아라. 인과관계를 찾아라. 인물을 중심으로 들여다봐라.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찾아라. 이 세 개가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아니 역사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 답사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오셔서 뭐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와요. 또 멀지 않고요. 먼저 그래도 가장 먼저 찾을 곳은 광주 1고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광주고보, 광주고등보통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1고에 딱 들어가면 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 학교가 시내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안 가요. 왜냐하면 워낙에 상징적인 곳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입구에가 교문이 바로 거기죠. 교문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헌화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될 것 같고요. 반드시 가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좀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하면 한번 오시길 강하게 추천하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관, 거기가 붙어 있어요. 광주 1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걸어가도 돼요, 여기서는. 금남로 공원,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든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곳이고요. 아지트 역할을 했던 김규건 문방구점하고 장재성 빵집, 그 금남로 공원도 한번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전남여고가 있습니다. 이곳이 아까 이광춘님하고 박기용님이 다녔던 광주 여자고보, 광주 여고보고요. 지금은 이름이 전남여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터는 그곳이 예전 그대로예요. 다른 학교들은 되게 다 움직였거든요. 근데 광주고보하고 광주 여고보 터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남여고에서 이렇게 담벼락 돌고 약간만 가면, 거기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걸어서 가면 민들레 소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민들레 소극장, 이건 이제 5.18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5.18 때 결국은 이분 들불 7열사 중에 한 분 박효선 열사라고, 그분이 결국은 사죄를 하면서 자기만 살아났다. 그러니까 다른 동지들 다 도청에서 5월 27일 날 다 죽었는데 자기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이제 수배 걸려갖고 도망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시죠, 그분이. 나는 비겁하게 그 도청에서 빠져나왔다. 근데 산 게 사는 게 아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를 이제 사실 조이 들면서 5.18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 홍보국장이었는데 그분이 연극을 만들고 그 연극의 무대가 민들레 소극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이 5월 광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그 박효선 열사의 혼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민들레 소극장입니다. 그 민들레 소극장 그 앞에 소극장 입구 그 문이 바로 옛날에 광주 감옥이 있었던 곳이에요. 광주 감옥, 그러니까 형무소. 지금은 이제 광주 감옥터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장재성 선생이 갇혀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근데 6.25가 딱 터지고 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북한군에게, 인민군에게 도움 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죽였죠. 그냥 뭐 재판이 어딨어요. 그냥 전쟁터에 다 죽여버렸죠. 근데 이제 어디서 죽였는지는, 교도소, 형무소에서 막 총을 긁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로 잡아갔는데, 어디로 잡아가서 죽였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분은 무등산에서 죽였다. 무등산 중봉, 중턱에서 죽였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산강, 산동교, 옛날에 대치했던, 국군하고 인민군이 대치했던 있죠. 어딥니까? 지금 울림동, 장성 넘어가는데 산동교, 다리, 산동교에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광주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그냥 예비검사로 그냥 학살돼 버렸다고요. 그리고 성진초등학교, 저기는 뭐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어요. 그러나 성진초등학교까지는 민들레 소극장에서 저기는 걸어서 못 가요. 저기서 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성진초등학교는 성진회, 아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그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런데 왜 저기 그곳에서 성진회가 조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진초등학교가 저는 넣었냐면, 답사지로 그 성진초등학교 담벼락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역사를 쭉 전시해놨고요. 원래 그곳이 2014년도까지 101초등학교였어요. 이름이. 근데 그 101이 어떤 이름인데, 일제 독립군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만주군 장교, 악질 중에 악질 친일파 김백일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그 뭐가 자랑스럽다고 101초등학교라고 지었겠습니까? 수치스럽다. 바꾸자. 그래서 101초등학교라는 그 이름을 치우고 거기다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상징하는 성진회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해서 14년도에 성진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의미가 있죠. 그게 역사의 발전이에요. 그 성진초등학교 옆으로 돌아가면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탑이 딱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근데 광주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코로나 좀 풀리면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동교까지 저런 정도 코스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저 코스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예요. 저렇게 한번 다녀보면 당시 91년 전 이곳 광주에 청년 학생들이 일제에 분연히 맞서 일어났다, 이런 것을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팁.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1분에 끝냅시다. 지금 보면 사회주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죠. 공산주의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 광주 학생항일운동.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현대사까지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사람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학생. 그들은 조국의 독립,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지고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고, 지금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 아닐까요? 오늘 1시간 반, 딱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광주학생항일운동, 여기서 굳이 이 긴 단어에 방점을 찍으라면 운동? 아니요. 항일? 이것도 저는 찍으라면 학생을 찍겠습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신부는 학생입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학생으로서의 역할, 본분, 그리고 91년 전에 여러분하고 이 91년 전에 여러분의 삶,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 꼭 광주 하면 5.18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이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역사도, 이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었다, 이렇게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